네,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김동연, 유승민 등 대권 주자급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 SNS를 통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가 청와대 회동을 뒤로 하고 지금 인사권 문제로 충돌하면서 여야 대치전선 더욱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해 볼까요? 예. 민주당이 송영길 차출론을 두고서 내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예. 송영길 대표가 그냥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에서 대권 주자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하나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전국에서 선거가 일제히 실시되는데 그 수도 한복판 서울시장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책 입지를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기든 지든 자기는 훨씬 이건 남는 게임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독배론이 자꾸 이야기 되잖아요. 예.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독배론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후보가 이미 얼마 전에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불과 1년도 안 됐죠. 됐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네. 새롭게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여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 즉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지에 뛰어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독배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총동원령에 이어서 독배론까지 꺼내들면서 사직생의 각오를 언급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역시는 자기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이 필요로 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서야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60일 남은 지방선거, 당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의 선당 후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네, 지도자는 당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서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 등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당내 보면은 좀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송영길 차출론이 아니라 이거는 자출론이다. 본인이 스스로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당내에 있고, 네. 그리고 저건 독배가 아니라 저건 보약이다. 혼자 다 좋은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요? 약을 먹으려고 네. 비판하는 층이 있거든요. 주로 그 비판하는 쪽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낙연계 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좀 알아봤더니 예. 당내 지금 송영길 자출론과 이낙연 추대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후보면 전국적인 지지도, 인지도를 갖추어야 네. 다른 관내에 있는 서울 5개 구청장이라든지 혹은 전국적으로 영향이 파급력을 갖는 인사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유리하다. 다만 경선을 할 수가 없으니 추대로 하면 네. 본인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낙연계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어떻게 전 보면 대표 추대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 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 이낙연의 대리전이 미묘하게 서울시장 선거 공천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지역 국회의원 20명이 차출론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우리 이낙연 의원 몇 명 현역 의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네. 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도 조만간 결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지금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다만 본인이 의주와는 무관하게 주위에 있는 이제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당이 추대를 하면 그때는 이낙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 정치평론가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해외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대를 한다면 마지막에 나갈 수도 추대론. 있겠다라는 예.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신문 보면은 그렇군요.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각에서는 지금요 이번 지방선거 6월 끝나고 예.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예. 그리고 친 이낙연계 예. 이렇게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 지금 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미묘한 제가 발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 공천을 받아서 나가면은 그 지역이 인천, 계양, 을리 지역인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아마 예. 올 10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가 경기도 출신이긴 하지만은 네. 경기도로 보궐선거를 가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투톱으로 가면 이번에 당권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지지 우군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가서 총선 이어서 다음 차기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내부적인 많습니다. 기류가.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 연고가 없잖아요. 인천에 연고가 주로 있고 예. 인천시장 또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인가요? 예. 지냈고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가 사실 명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근데 불출마 선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그런데 다음 대권까지 5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손 놓고 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인은 일단 선거에 나가야 인지도를 알릴 수 있고 조직을 또 규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당락과는 상관없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거고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계속 이런 인수위 과정이라든지 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와의 교감 예.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 직접 또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대권 과정에서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했었고 네. 또 당 이낙연이나 정세훈계 쪽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편파적인 게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을 위해서 경선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예. 여전히 이낙연이나 정세균 쪽은 좀 송영길 대표 쪽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측근들, 그러니까 이재명 쪽의 측근 인물들이 상당히 좀 송영길 쪽과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형아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후원회장을 한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국민 앞에 발언하지 않고 네. 유영아 변호사요? 변호사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래서 그 유여 변호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장도 맡기로 했고 본인의 그리고 메시지도 간간히 줄 수도 있고 동영상도 지원하는 발언을 줄 수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그림자를 얻고 출마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출연 때문에 좀 대구 쪽의 언론들 기자들 좀 알아봤더니 상당히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한 20% 정도 보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지원 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지 지역 언론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유영아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아마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기 전에 11시에 기자분들을 뵙고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지금 현직 시장은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제 유형아 변호사까지 이렇게 3파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영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째 출마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군포에서 3번 출마를 해서 계속 김부겸 지금 총리가 떨어졌고요. 예. 뭐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미래통합당에 있는 산하에 있는 위성정당 한국당의 비례대표로 해서 그때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그랬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유 변호사가 이번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비례대표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2번 칼질당한 느낌이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라고 메시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계속 박심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페널티를 네. 감점을 25% 받아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예. 최근 지금 내부 보면 25%에서 10%로 예.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10%가 아니라 얻은 득표율의 10%니까 실제로는 감점 효과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의 감점을 당하더라도 매우 유리하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박풍 하나로 대구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자리에 네.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예. 참 관전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 TK 민심이 과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지 그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유영아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 시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 구성이 준비됐다고요? 네,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간에 지금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만찬 회동으로 좀 봉합되는가 했었는데 만찬 회동 이후에 다시 이 대우조선 해양 사장 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청와대는 단 한 번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표 인선 과정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고 인수위원회가 정말로 민간 기업의 대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라는 산업은행이 그 최대 지주입니다. 그 산업은행은 이 국책은행이죠. 아주 100% 민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문 대통령 그 동생분하고 또한 그 대학교 동기 동창 알박기 인사로 보일 만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 네,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대선 바로 직전에 이제 박 전 대표 선임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인수에서는 이게 알박기 인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절대 개입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정중한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정중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중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이 볼 때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서로 모렴치하다. 무슨 얘기냐 눈독 들이지 마라. 이렇게 뭐 공방을 펼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불안한 지금 권력 이동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권력이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인사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은 두 지금 후임자와 전임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예.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건 또다시 정치 보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참 저는 차제에 인사의 법칙을 좀 정하면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방이 항상 벌어져 왔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정권처럼 아주 공개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 3월 9일 대선 이후에 이 인사는 일컨대 뭐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긴밀하게 협의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 5월 10일 취임 이후가 되면은 과거 정권이 임기를 수행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자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전무성이 전혀 없는 과거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2년, 3년 계속 보장해 줘야 될지 예.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인사 원칙을 차제에 저는 인수위라든지 혹은 문재인 혹은 윤석열 당선자 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윤석열 당선인도 언제가 몇 년, 4년 지나면 임기 말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이 원칙을 똑같이 시킨다면 그 이후에 이런 권력 교체기에 이런 인사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인사권 문제 계속 갈등을 겪고 있고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예. 또 특활비를 놓고 청와대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글쎄요, 예, 김정수 여사의 그런 옷값 논란은 누구 표현처럼 상당히 민망한 논란이죠. 국민들이 볼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옷값, 그다음에 액세서리, 뭐 네. 이런 디자인, 뭐 이런 분 고가 아니냐 이런 명품 논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매우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권력이 사실 작심하면 그리고 신구 권력이 사이가 좋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거죠. 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관계가 안 좋아서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5월 10일 이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될 텐데 네. 그때 우리도 법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김정수 여사의 옷 문제라든지 혹은 기타 뭐 원전 문제라든지 말이죠. 네. 울산의 뭐 지방 교육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대로 간다. 이렇게 강공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 이후에 몰아붙일 경우에 그거는 아마 구 권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 지금 두 당사자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간에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과거 상호 관계가 지금 완전히 확 바뀐 상태에서 네.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월요일 날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잖아요. 만찬 회동. 예. 거기서 뭐 여러 이야기들 논의하고 통합 협치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실제로 덕담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됐나 봐요. 한번 되돌아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 지난 경선 때 이를테면 적폐 수사론이라는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처음으로 진노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변인에서. 네. 윤석열 대표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감정적인 대립이 조국 사태 이후로 거의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2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그렇게 만찬하는 걸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만나면 다다 익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사람 간의 그런 감정적 앙금이 풀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꼬여 있고 참모 간의 대결, 나아가서 이제 신구 권력 간의 대결이고 나아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기다 겁니다.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 더욱더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지금 신구간의 권력을 충돌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득이냐 실이도 많나, 득이도 많다 판단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런 알박기 인사나 이런 인사의 논란들이 지방선거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라고 자꾸 정치 공학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워낙 가깝게 붙어서 예, 대선의 연장전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의 연장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의 시즌 2로 예. 가는 것이 아,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워낙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초박빙으로 한다면 예.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지지했던 50% 육박하는 그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계속 항상 구 권력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니까 일단 특별하게 아주 못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조금 밀어주자 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기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민심을 잘 좀 파악해서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월요일 회동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동 끝나고 나서 양측에서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비서실장이 후속 접촉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네. 아직도 안 만나고 있는 것 보면 네.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우선 두 실무 창구가 인간적으로 훨씬 가까워진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두 사람 좀 자주 모여서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이 또 이미 국회 또 법사위를 함께 하면서 충돌도 했지만 또 관이 서로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실무적인 얘기가 좀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 합의가 해양 봤으면 사장 좋겠습니다. 선임 문제도 사실 인수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청와대에서도 바로 부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예. 이 과정들을 보면 저걸 사실은 꼭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예. 서로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수석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또 예. 풀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 예. 공공기관 인사를 양측이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예.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모레 이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공개적인 행사에서는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 번 더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언제 봅시다. 라고 만나면 약속을만 정한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제주 4.3 행사에 네. 보수당 출신의 예.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3은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앞으로 보수나 진보나 가리지 않고 네. 저는 4.3이든 5.18이든 어디든 간에 좀 서로 그런 이념적 벽에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한덕수 전 총리, 임종윤 전 금융위원장 예. 두 사람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임종윤 전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고 하고. 예. 그런데도 이제 2파전, 3파전으로 막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한덕수, 임종윤 두 사람이 이 공통점이 둘 다 이제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 한덕수는 전라북도, 임종윤은 전남 출신인데다가 네. 그 다음에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장관, 총리 지낸 공직 경력이 화려하고 이제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통합, 능력, 경제 여기에 예, 이제 예, 그런 공통점이 점에서 호남.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감이 가는 후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예. 아마도 새 정부가 총리,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새로 만약에 신설된다면 과학기술경제부총리까지 해서 3트리오로 해서 완전히 경제 일변도로 이렇게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경제와 함께 이번 새 정부의 중요한 화두인 이제 통합형 그런 총리로 함의평에 올랐던 사람들은 좀 섭섭하죠. 네. 예, 박주선, 김한길, 김병준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대선에 또 중요한 1등 공신인데 총리가 직접 경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전 이제 부처를 통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오히려 정치력 있는 정치 감각이 있는
통합형 인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좀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총리들 보니까 무슨 뭐 한덕수 좀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될 확률이 99%다라고 해서 뭐 윤상선자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가 그런 나왔습니다. 기사까지 근데,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예, 저희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물론 뭐 과거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부총리, 총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두 사람 한덕수로 예. 김종용뿐만 아니라 박주성, 김한길, 김병준 같은 사람들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청문회에서 거부당할 만큼 그렇게 야당과 민주당과 크게 감정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그렇게 총리를 부결시키거나 하게 제동을 걸면요, 예. 상당히 그거는 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다수 의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고, 인준이 다음에 인사형인 전문가형이냐, 경제 전문가 아니면 통합형이냐인데 네. 지금 거의 뭐 경제 전문가 쪽으로 많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예. 이제 최대 변수가 예. 무엇이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예. 인수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변화 가능성, 예.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겠냐 이런 비전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네. 윤석열 당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가 과거 정부 출범할 때보다 낮다. 네, 과거 정도로 예. 낮습니다. 55%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이제 과거에 7, 80% 나오던 게 비하면 낮은 편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슴에 와닿게. 네. 예, 특히 이제 지난 대선의 경선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었던 민생과 통합, 네. 이 부분에다 어느 정도 실력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냐 있는 거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민주당도 얼마나 어쨌든 0.001%, 0.73%가 대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과거 모든 패배한 정당들이 밟아왔던 과정이 지도부 총사퇴, 그 다음에 당원들의 뼈아픈 성찰,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과감한 혁신입니다. 네. 이 세 단계를 과거 대선 패배 정당들은 항상 밟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예. 박빙으로 지다 보니까 그 세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지금 투쟁 모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상당히 좀 변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이재명 재대결 예. 국면으로 가면, 네. 이런 국면으로 가면은 민주당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린 5월 10일 전후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민들의 심리도 다르고 5월 대통령의 10일 파워도. 취임식 이후? 예, 취임식 이후에는요. 예. 일단 5월 9일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당선인 시절에 9일 만났고 예. 10일 날 자체는 모든 연락이 대통령이 일단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경호와 의전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5월 9일까지도 고민하던 권력들이 완전히 대통령에게 쏠리게 됩니다. 국민들도 5월 9일 당선자보다는 5월 10일 대통령이 되면, 그래 미우나 고우나 당신은 5년 함께 갈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1년이 되는 초반에 한번 밀어주겠다라는 심리를, 기대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이제 확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변화와 경쟁이라고 보는 거죠. 네. 민생과 통합을 향해서 양측이 얼마나 더 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이 변화와 경쟁이 결국 지방선거에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네, 선거 끝나고 양쪽이 협치하겠다, 통합에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루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